예,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민중사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부는 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끝내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이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부에서 발표할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 계신 배항석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배항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렇게 이제 좀 거창합니다만은 오늘 발표할 어떤 핵심 내용은 최근에 우리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민중운동이랄까요, 동학농민혁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연구를 조금 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두서없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그렇고요. 목차는 첫 번째 이제 반봉건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했는데, 이 반봉건 근대화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는 역시 서구 중심주의라는 그런 인식론적인 어떤 기반이랄까요, 이것이 이제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인식론적인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학과 농민군의 이제 생명관, 자연관, 근데 이거는 이제 근대 중심주의에 넘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뭔가 좀 서구 중심주의에 좀 맞게 또 근대 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생명관이나 자연관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자로 오신 어떤 조 선생님이라든가 여기 지금 오늘 기조 강연해주신 윤석산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미 좋은 연구들을 이제 많이 내놓으셨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근대 중심주의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해세와 이제 내셔널리즘을 좀 넘어서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여러 어떤 문제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떤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요구들, 여기에 좀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 역사 쪽에서도 좀 응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국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제 후진국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난 어떤 그런 못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어떤 10대 경제 대국도 되었고 여러 가지로 좀 세계를 좀 리드한다 할까요? 이런 어떤 상황도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서 우리 역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은 21세기 최대 사건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는 이제 팬데믹 이후가 될 것인데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류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랄까, 생각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누구도 팬데믹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과학이든 역사학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 연구라는 것이 연구자가 서 있는 어떤 현실에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겪은 다음에 역사 연구라는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만이 아니라 역사 연구 일반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어떤 경험과 더불어서 또 더욱 심각하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는 좀 새롭게 제기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과제와 도전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 기후 위기, 기후 변동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제의 어떤 그와 도전에 대해서 기왕의 어떤 역사 인식들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성찰과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기후 변동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불평등과 차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껴안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역사를 역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정면으로 이제 고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나 어떤 범위 차원에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역시 이것은 이런 어떤 기후 변동이라든가 환경 문제, 불평등 문제,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더욱 확산시키고 심화를 시키는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글로벌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근대 역사 연구를 지배해온 발전론이라든가 내셔널리즘, 그리고 이제 근대 중심주의, 또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로서는 이런 어떤 과제들에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식입니다. 첫 번째는 반봉건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비판인데요. 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가 서구 내지 이제 근대, 서구가 만든 근대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조차도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이제 근대 사회가 됐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신분적인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데, 사실 근대라는 것 역시 이 불평등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신분제라는 것이 사라졌을 따름이지 오히려 불평등이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래서 세습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대자본주의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이라는 엄청난 대작을 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제 만연한 불평등이 한 번도 자연스럽게 불평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적은 없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모든 체제는, 이 모든 체제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제 노예제든 봉건제든 근대 사회,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체제든 마찬가지죠.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불평등을 정당화시켰고 세금과 법과 세금, 사유재산, 교육체계 이런 걸 통해서 불평등을 공고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적 근대가 만들어내온 이루어낸 대표적인 어떤 성취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뭐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회의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자들이 보면은 그런 책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는 우리나라와 어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 이른바 민주주의의 어떤 선구적인 국가들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웬디 브라운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배제라는 것, 차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민주주의자의 어떤 그런 상징처럼 뭐 얘기되기도 하는 윈스턴 처칠, 요즘 와서 좀 스타일을 구겼죠. 이 사람도 민주주의는 정부가 채택한 최악의 어떤 그런 정부의 형태로서는 최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어떤 형태들은 이미 우리가 시도해 봤을 따름이다. 그래서 최악이지만은 이걸 지금 안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이런 어떤 국내 안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후 문제, 불평등, 부패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실행한 선진 국가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신진국 시민들의 어떤 안일과 욕망 충족은 후진국의 어떤 부패와 환경 파괴의 대가라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은 명백히 일어났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국가 내부에서만 작동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힘이 센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을 제국주의가 되어서 침략을 하고 식민주의적인 어떤 억압과 파괴를 자행을 해왔죠. 인류 근대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어떤 식민지 침략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독일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사과를 하고 하는 것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뭐 나치의 어떤 그 홀로코스트 같은 만행에 대해서 사실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만 반성을 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이 나미비아 같은 데서 한 10만 명 정도, 많게는 한 10만 명 정도를 정말로 제노사이드죠. 그 말 그대로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이 안 되다가 올 5월 달에 5월 8일인가에 일단 타결이 되었어요. 타결이 됐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더 양심적이에요.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 중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뭐 이런 방구도 없는 나라들이 많죠. 그다음에 선진국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팬데믹 속에서 백신 독점이 이제 급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탐욕들은 글로벌한 어떤 연대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 국민들의 어떤 국가 내부에서 국민들의 욕망에만 복무하는 어떤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 내부의 문제,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 불능이다.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래서 민주주의조차도 새롭게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언제까지 우리는 근대 타령을 할 것이냐라는 것, 근대 자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고민들을 역사 연구 속에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저 새로운 생각들인데요. 뭐 제리 벤틀이라든가 이제 멀버그와 페인 같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아마티아 센 같은 사람, 센이라는 사람은 뭐 유색인 중에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인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공개적인 토론의 전통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다. 여름 수련 과정과 민주주의 간의 긴밀한 이제 관련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 여름 수련 과정과 민주주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 토론에 참여하고 공적인 선택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누구나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여기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가 어떤 그 만들어낸 또 혹은 또 서구의 어떤 그런 유전자 덕분에, 잘난 유전자 덕분에 서구가 이렇게 성취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그런 어떤 싹들은 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농민군들의 어떤 민주적 질서유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집강소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민주주의의 싹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미 그때 민주주의가 뭐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서구식의 어떤 민주주의 싹이라는 이런 어떤 이해는 좀 넘어설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조선 후기 시대부터 적어도 새롭게 만들어져 가던 민중적인 공론이라든가 민회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본래의 의미를 이미 상실해 나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런 어떤 맥락 속에 농민군들의 어떤 그 소중한 경험을, 그런 어떤 경험의 어떤 그런 말단에 편제를 하는 방식의 이해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과제들, 생태적인 어떤 문제라가 이런 어떤 과제들을 연결하는 속에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열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히려 농민군들이랄까요, 민중들에 의해서 조선 후기부터 만들어져 가던 어떤 민주적인 질서의 가능성이 오히려 서구적 근대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것이 망가져 갔다라는 얘기를 뭐 어떤 다른 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준의 이제 향해론, 향해 개설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민중들 레벨에서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민주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갖추어져 가던 그런 질서의 가능성이 이제 오히려 망가진다라는 것인데, 뭔가 하면은 향후의 개설로서는 신분적인 차별은 없앴지만은 명백하게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 회원 자격에 세금이 이제 세금을 얼마큼 내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사실은 기관장이 다 하게 돼 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어떤 자치이고 어떤 민중 레벨에서의 어떤 그런 민주적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세계 독립협회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어떤 것입니다만은 신분적 차별은 당연히 이제 배제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국가의 공로가 있는 사람, 법률, 정치, 법률, 학식에 이제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준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일반 민중들은 배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어떤 신분 차별이 부정되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물론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은 이 경제적인 어떤 차별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습자본주의라든가 지대자본주의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이른바 이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특히 심각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불평등이 환경 문제도 더 악화시킨다라는 최근의 어떤 연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신분 차별이 폐지되었으니까 그는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인식은 이해 같은 경우는 좀 넘어서야 되겠다. 그다음에 농민군의 생명관, 자연관. 어쨌든 이 글로벌한 어떤 기후 위기라는 것이 최근에 뭐 이제 ICPP 같은 데서 IPCC 같은 데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보고서들을 충격적인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글로벌한 어떤 과제는 결국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 질서, 정치 질서, 또 인간 중심의 어떤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요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것은 몇몇 이렇게 아직 초보적인 어떤 사례 연구들인다마는 연구들에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환경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금과 옥조로 내미는 어떤 그런 이해 같은 것들도 좀 우리가 달리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농민군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여기에 대한 이해도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그런 발전론이라든가 근대 중심적인 이런 어떤 접근은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동학, 특히 이제 동학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동학 경전이나 해월 선생의 어떤 그런 설법, 또 그 어떤 최고 지도자 수훈 최재우나 해월 최시영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사상들이 농민혁명에 어떤 식으로 드러난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고, 또 이제 동학과 유사한 어떤 그런 개벽, 인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어떤 종교나 종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는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학이 최고다, 동학이 엄청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은 뭐 인명 존중, 뭐 나눔과 배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쭉 되어 왔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동학 사상과의 어떤 연관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같이 고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물물천, 사사천이라든가 이천식천, 경물사상 등등 이런 것들은 동학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전 독창성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생물까지도 이렇게 존중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어떤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대체적으로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체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동학은 무생물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민군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 불살인 불살물, 저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 봤을 때는 역시 그 물이라는 것은 뭐 재물이라든가 뭐 단순한 어떤 그런 물건 이런 뜻이 아니라 물물천 사사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경천, 경인, 견물이라는 어떤 동학의 고유한 어떤 그런 독창적인 생명관, 자연관, 우주관하고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의 어떤 그 개군 호령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절물해 인물 나옵니다. 사람과 물을 해치지 마라 나오는데 역시 이 물이라는 것도 그런 경물 사상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봉건 반해세랄까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조금 글로벌한 어떤 새로운 과제들과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접근의 어떤 방식, 인식론적인 어떤 기반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셔널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반회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반회세라는 것이 배회적이고 국수적인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 농민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반회세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반일에 집중했던 것이고, 그 반일이라는 것도 측사적인 어떤 유생들하고는 달리 화이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막 너희들하고 오랑캐 같은 놈들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당하게 어떤 침략 행위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조약 체계에 맞추어서 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런 어떤 모습들, 또 서양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은 일본에 대한 어떤 반대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라는 거, 오히려 서양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농민군들의 어떤 대외 인식에 대한 이해도 반일투쟁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 매몰되어서는 우리가 이제 베를린 미테구의 어떤 소녀상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제 보입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저것은 반일의 어떤 논리 속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본 측에서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 가치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라는 거,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와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미테구 사례가 이제 설득력 있게 대변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좀 반해세 이런 문제도 좀 다른 맥락에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위상,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거, 이런 어떤 경험은 글로벌한 어떤 연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중요한 어떤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최근에 이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역량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제 한류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엮었을 때 뭔가 좀 이 반일이라는 것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연대, 글로벌한 어떤 연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식민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은 글로벌한 연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경험을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엔트로포신이라고 이제 인류세라는 지질학적인 규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심각하고, 그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불평등과 차별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인식도 반봉건 근대화라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반봉건 자주화라는 어떤 그런 좀 낡은 이데올로기랄까요? 여기에 좀 매몰되는 데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학문적 사투리라고 봅니다. 반봉건 근대화, 반에서의 자주화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런 핫한 세계적인 어떤 이 이슈들,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과제들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하고 그래서 인류 사회가 당면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역사상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숙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뭐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10분 정도로 좀 압축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원광대학교에 계신 조성환 교수님. 예, 저는 토론문을 그냥 읽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집의 206쪽입니다. 제 토론문의 제목은 그 배항석 교수님의 그 발표문의 내용을 좀 압축하려는 의미에서 안티 히스토리에서 글로벌 히스토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안티는 방금 강조해 주신 반봉건 반회세 척양척외라는 인식에 바탕한 동학 연구에서 글로벌하게 즉 인간 중심, 국가 중심, 유럽 중심, 서구 중심을 그 역사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역사 서술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를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1번 지구사의 관점에서 보는 동학, 발표자이신 배항석 교수님 이하 발표자로 약칭하겠습니다. 께서 발표문에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은 작년부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지구사나 지구학의 분야를 연상시켜서 대단히 반갑고 흥미로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교수님 처음 뵌 게 한 7, 8년 전 그때 박맹수 교수님 소개로 그 방송통신대학의 어떤 작은 모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김태훈 교수님, 송찬섭 교수님 처음 뵌 것 같은데 그 뒤로 그래도 교수님 연구 이제 틈틈이 찾아보고 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어서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생태적 회심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사상 연구 이 동학 농민혁명 이 사건사를 전혀 무지한 사람 입장에서 반가운 마음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세바스티안 콘라드 교수는 2017년에 쓴 지구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서문에서 지금 시대에 지구사가 요청되는 이유로 근대 유럽에서 탄생한 국가 중심과 유럽 중심의 학문으로는 지금 시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서론에서 밝히신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 상황은 종래의 역사 연구를 지배해왔던 내셔널리즘이나 근대 중심주의 등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도전이고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문제의식은 콘라드 교수의 문제의식과도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봉건 반외세로 집약되었던 종래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너머를 전망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시도는 지금까지 주로 안티, 반으로 인식되어 왔던 동학농민혁명을 글로벌한 차원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도가 동학농민혁명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나 최근의 촛불혁명과 같은 현대사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학민주주의의 가능성, 발표자께서는 글로벌한 문제의 대두로 인한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를 지적하시면서 조선 후기로부터 동학농민혁명에 걸쳐 민중들이 위기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민주적 질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동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지역사회에서 동학적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정읍에서는 최은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동학시정 감시단이 출범했는데 그 핵심에는 해월의 해월 최시영의 삼경사상과 동학의 자치전통 집강소가 있습니다. 이 감시단은 몇 년 전에 정읍시가 추진한 소싸움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시켰던 정읍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에서는 2019년에 조정미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동학민회가 출범하여 어린이 돌봄과 같은 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핵심 사상도 역시 해월의 유무상자의 동학사상과 보은치회의 민회 전통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제기하신 새로운 민주주의 내지는 동학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동학 이래의 1860년 또는 1894년 동학 이래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령 3.1 만세운동이나 촛불 집회 같은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 동학의 생명평화 사상에 입각한 동학적 민주주의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최초의 환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다나카 쇼조가 동학농민군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문명적, 폭도가 아닌 문명적이라고 극찬한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1994년에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인 김대중은 포린 어페어즈에 투고한 문화는 과연 숙명인가라는 글에서 아시아에는 유교, 불교, 동학과 같이 서양보다 훌륭한 민주주의 사상 전통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의 생존권까지도 보장해주는 글로벌한 데모크라시, 즉 지구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도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동학의 생명사상이나 글로벌한 차원의 민주주의의 필요성과도 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동학의 사상적 현대성 또는 포용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자께서는 제3장에서 한편으로는 원래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여 창조된 것이다고 지적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 교도들의 서학이나 외세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동학의 서학에 대한 태도도 동학 교도들의 외세에 대한 태도와 일관되게 그렇게 덜 배타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재우가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분명히 동학과 서학은 동일한 천도이다. 다만 리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서학이 아닌 동학이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학이 외세, 서세나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최재우의 발언은 서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방법론, 예를 들어서 수양론이나 지리적 풍토, 들레즈가 말한 지뢰철학에 있어서 동과 서의 다름을 지적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해월 최시영의 경우에도 서학에 대해 특별히 배타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발표자께서 서양 사람은 도성립덕, 그러니까 도와 덕을 이루었다는 거죠. 라고 하는 해월의 말을 인용하면서 해월이 서양의 뛰어난 점을 인정하였다고 지적한 점과도 상통합니다. 3.1 만세운동 때 천도교가 기독교와 연합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동학이 서학에 대해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배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은 한편으로는 서학의 자극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유불도 3교의 사상적 자양분을 아우르면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상적 포용성이 이후에 천도교로 이어지면 손병희의 개화노선과 이도나의 대식주의가 보여주듯이 서구 근대 문명의 본격적인, 그러면서도 개벽이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비판적인 수용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인도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의 이야기로 제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차크라바르티 교수는 1992년에 유럽을 지방화학이라는 논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요. 30년 뒤인 올해에 행성시대의 역사의 기후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연구가 서발턴의 탈식민지주의 연구에서 인류세의 지구학 연구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학이나 천도교 역시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제나 서세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탈식민지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그 안에 김재하 시인이 강조했던 생명사상이나 또는 박맹수 교수님의 전봉준의 평화사상 같은 요소들이 들어있는 점은 저자께서 강조하신 세계 시민사회적인 측면도 보여집니다. 아마 발표자께서 이번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점도 동학의 이런 두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배항섭 교수님의 새로운 21세기적인 글로벌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후학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토론을 마저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대학교에 계신 김양식 교수님, 예, 토론이. 예,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양식입니다.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그 서구 근대 그 중심주의를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그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대안 내지는 어떤 그 담론을 그 제시한 그런 어떤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 이해는 없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자의 어떤 그 조언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그 발표문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 그 연구자들이 다 아마 갈증을 느끼는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그 연구 관점과 또는 어떤 연구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에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발표도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시된 그런 어떤 거대 그 담론이 또는 어떤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리를 역사 공간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어떤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인 그 과제는 그 역사학자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관심 영역을 확대시켜 가지고 좀 더 통섭적 그 연구와 그 접근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뭐 끊임없이 제기는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않는 그런 어떤 학제간 그 연구, 아마 좀 전에 김태형 교수도 이 점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학제적 연구를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그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학계의 그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배항석 교수님은 아마 그 다양한 분야의 어떤 공부도 하시고 또 학제간의 어떤 연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서구 중심주의를 우리가 이제 비판하면서 제가 짚고 싶은 그 문제는 그 성리학 그 문제이거든요.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철저히 그 비판되고 부정되고 왜곡된 것이 그 성리학인 것 같아요. 따라서 성리학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조선 시대와 그 근현대 사회를 그 단절적으로 그 이해하는 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최근에 그 이제 성화학습도를 그 텍스트로 해가지고 성리학 공부를 그 많이 그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성학습도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동학하고의 어떤 공동성을 상당히 많이 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학습도를 통해서 성리학 속에 어떤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혁명적인 그 논리가 많이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을 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전봉준이라든가 그 해월 또는 어떤 수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이제 가져간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그 이 수온이나 해월 또는 뭐 전봉종 같은 경우에도 그 민중적 시각에서 이 성리학을 재해석했고 그것을 이제 동학과 그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그 조선 시대 500년 동안 그 우리가 이 축적된 그런 어떤 성리학 기반들이 19세기 들어와서 어떤 그 기학으로 이제 발전해 들어가고 비판적으로 발전해 들어가고 그런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기학적인 그런 어떤 동학이 탄생하는 거로 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그 접근을 해 보니까 당시 가보년의 그 동학농민군 쪽에서 제기한 여러 그 문건이라든가 슬로건 또는 강령 또는 그 뭐 무장포고문 같은 것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그 동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그 전공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개화 중심의 어떤 근대 역사상을 어떤 형태로든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철저히 서구 근대 중심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형성된 그 근대 역사상이 그 개화파 그 중심의 어떤 그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화 중심의 근대 역사상이 존재하는 이상은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그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개화 파 중심의 어떤 근대 역사상 때문에 그 현실적인 부작용도 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이해과 또는 어떤 그 지혜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도 있어 왔고 특히 이제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문제를 제기됐지만은 여전히 그 개화파 중심의 어떤 교과서 서술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참여자 어떤 그 예우 문제도 뭐 이와 깊은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군국기무처가 6월 말에 그 혁신적인 그 정강들 보면은 뭐 가장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신분제 그 해체인데 이 신분제를 해체시킨 것이 이제 군국기무처와 갑옷개혁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개화 세력의 어떤 공로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1987년 그 6월 항쟁 때 6.29 선언이 마치 그 전두환과 노태우의 어떤 위대한 그 작품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이게 이제 6.29 선언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6월 말에 단행된 군국기무처 의안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동학농민군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개화 서구 중심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 개화 사상 중심의 어떤 역사상을 어떤 형태로든 해체시켰을 때 새로운 어떤 이 역사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이번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이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선생님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우월한 글인데 좋은 어떤 토론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정환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생명사상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새로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과 이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미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얘기 이런 것도 쭉 해주셨는데요. 뭐 타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저는 그런 어떤 생명 사상이나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이 될 만한 이런 어떤 사유 그 자체는 전 세계 어디도 다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학이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어떤 국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동학을 망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어디에 가나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제리 벤틀리라든가 페인 같은 사람들, 아마티아 센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근대 근대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이제 다 있었다라는 거. 그런 어떤 그 다른 지역의 생명 사상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것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동학이 가진 어떤 그런 독자성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크라바르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2012년에 차크라바르티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데서 인용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가 하면 이 사람이 유명한 이제 서발탄 연구자고 또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그러니까 이제 탈식민주의 연구도 이제는 기후 변동을 어떤 식으로든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그 10년이 채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조성환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행성이라는 것과 지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좀 특이한데 그 제가 이제 언뜻 그 서평을 쓴 걸 보니까 지구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오염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이제 행성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후 변동을 본격적으로 껴안고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역사 연구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이게 앞으로 좀 참조를 해서 제 연구를 제 글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양지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학제간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누가 뭐 기업에서 돈이 되어서 뭐 기업에서 지원을 해줄 리도 없는 거랍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지원해 주겠죠.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한데 역시 이제 연구재단 차원에서 근본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저는 뭐 그런 깊이 이렇게 고민은 안 해봤지만 연구재단의 어떤 인문학에 지원하는 어떤 지금의 어떤 방식은 정말로 심각하기 짝이 없는 어떤 문제다. 굉장히 어떤 아까운 혈세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있는 돈만 하더라도 제대로만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는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구들을 한국 학계에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학제간 연구랄까요? 이런 걸 저도 조금 이렇게 한 몇 년 해봤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냥 가장 어려운 것이 다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새로운 어떤 그 분야의 연구를 개척해 나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좀 본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이런 여유들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그 시간은 돈인 것이고 그런 훌륭한 연구자들의 시간을 좀 이렇게 독점하기 위해서도 좀 이렇게 연구재단 같은 데서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자 성리학과 관련된 이제 동학이 그것을 좀 재해석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데 그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윤사돈 선생이나 이런 분들부터. 그러나 이제 단순히 또 그렇게만 반응 보는 것은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거기는 뭐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고 우리가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역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동학이라는 어떤 그런 독창적인 사상을 이제 놨을 때 그 사상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과 프랙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데올로기와 프랙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사상이나 동학 사상이 되었던 그것이 저 어떤 아프리카 인디언들의 어떤 그 사상이 되었던 그들이 표상하는 바 혹은 이데올로기로 내거는 바와 실질적인 어떤 그들의 삶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역사적 현실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대 중심주의 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전환 저는 이걸 사실 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다노 센트리즘이라는 용어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트랜스히스토리칼이라는 이런 어떤 용어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연구가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잘 안 팔리더라고요. 아직은 안 팔리고. 근대 중심주의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도 그 용어를 쓴 사람이 제리 벤틀리하고 다른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밖에 없는데 슬그머니 쓰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걸 독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학계가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두 분 선생님 어쨌든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또 하실 말씀들이 더 있을 텐데요. 오늘 그 개별 토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종합 토론 때 좀 더 얘기를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오늘 5번째 주제 발표였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